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안드류의 그 품행장애인데 233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어머니가 헌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는 인맥을 이용해서 그 앤드류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이렇게 보호해 주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이 자녀를 결국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구별을 해야죠. 우리가 배려는 뭐냐면, 배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일기장 안 보는 것도 있었고 편지 안 뜯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배려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자녀의 어떤 잘못을 알았어요. 근데 그 잘못이, 그러니까 어떤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잘못 있잖아요. 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조금 좋아하는 그릇이 깨져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그릇 조각이 아들 방에서 나왔어. 이게 아들이 그릇을 깨고 깨서 잠깐 숨겨놓은 거야, 어디다가. 이게 실수로 깨트려 먹었겠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너 그릇 깨고 그렇게 네 방에다 숨겨놓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막 닥달을 하면서 이렇게 혼내는 부모님하고, 그걸 알았지만 우리 애가 손은 안 다쳤을까, 어쨌든 뭐 그거를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그런 실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런 작은 실수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 그게 배려인 거죠, 사실은. 근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감싸주는 거는, 그거는 배려가 아닌 거죠. 그건 감싸준 거죠. 그건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줘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행위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죠. 잘못을 감싸주는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뭐 용서를 구하든 이런 식으로 제하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실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응? 뭐 성적이 나왔는데 아이가 이야기를 안 해요. 뻔히 그 뭐 성적이 나왔는데, 이거 무관심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번에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 아이가 표정을 보니 어둡고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가 보다, 그냥 갖고 뭐 이렇게 이해해주는 마음인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배려인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아이가 이제 느끼고 전혀 모를 것 같아도 이제 알죠.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알게 되는 것도 많아요. 네. 묘하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배려해준 일을 그냥 몰래 배려해준 건데 알게 되는 경우도. 근데 알든 안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배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냥 내가 나눠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니까. 233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그 앤드류가, 그가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학대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후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동정심이나 후회 혹은 어떤 죄책감, 미안한 마음,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이용했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번 안 느껴, 두 번 안 느껴, 세 번 안 느껴, 그럼 그게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용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학대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굳어지는 거죠. 요약하자면 앤드류의 지능, 매력, 교활함이라고 했네요. 지능도 좋고 매력적이고, 어떤 교활함은 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행동이죠, 교묘하게. 그래서 앤드류가 남들한테 그 포착되거나 잡히기 어려웠으며, 그러니까 이런 매력도 있고 지능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살짝 잘 빠져나가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머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하게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막 뉴스도 나오지만 막 몇 년씩 막
살다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명 그 죄를 뒤집어 쓰여져서. 어쨌든 이렇게 교묘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포착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점이 그를 가장 위험한 인간 약탈자로 만들었다.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보호받고 자랐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고 거기다 이제 머리도 좋고 매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그렇게 반성할 기회를 찾지 못함으로써 가장 위험한 인간 약탈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인간 약탈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은 뭐 에너지 흡혈귀다, 성격장애자는 에너지 흡혈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흡혈귀라는 얘기는 그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에너지 흡혈귀란 말이 이렇게 막 드러나가지고 흡혈귀는 근데 에너지자를 왜 붙였냐면 막 드러나게 사람을 어떻게 막 그런 건 아닌데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피 뽑아먹듯이 이제 그런다고 해서 에너지 흡혈귀라고도 얘기하죠. 인간 근데 반사에서 성격장애는 이제 약탈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요. 난 뭐 앤드류가 어쨌든 대학 시기에는 벌써 이렇게 도박 사업 같은 거 해서 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도박 사업도 하고 뭐 이제 그 약물 마약 파는 행위 어쨌든 이게 반사회성이니까 돈을 벌어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우리나라에도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뭐 이렇게 돈을 버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반사회성의 어떤 그 하나의 그 특징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남을 속여서 장사하는 행위. 뭐 음식이 됐든 뭐 마스크가 됐든 뭐 그 무엇이 됐든 그렇죠.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이 나오죠. 여러분들 241페이지에 보시면 보통 15세 이후에 시작된다고 했네요. 그죠?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7가지 중에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 이게 법적인 거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이렇게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을 쓴다든가 타인을 기망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앞에서 뭐 나왔지만 그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이 사람은 어떤 책임 같은 거를 회피해 어떤 잘못 반사회니까 뭐 잘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 규범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위기 모면하려면 거짓말을 해야겠죠. 계속 뭔가를 했을 텐데. 그래요. 충동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주에 충동적이라는 얘기는 감정 기복이 이제 있다는 얘기겠죠. 갑자기 욱한다거나. 폭력적인 것, 안정성에 대한 어떤 무모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나와 있네요. 타인을 학대하거나 절도행위를 하고도 합리화하는 양상이 났다. 그 절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뭐 합리화 이렇게. 어쩌다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이게 법에 어긋나는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누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반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경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거는 반사회로 되려면 이제 성인에게 주어지는 거고 18세 이상인데 15세 때부터 그 증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8세 이전에는 이제 품행장애로 진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앞에서 품행장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앤드류가 이제 양심의 결여 242페이지 양심의 결여 해가지고 앤드류 크레이머의 어떤 주요 원칙 같은 거 여러분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간의 사례 나온 게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죠. 요약적으로. 그래요. 근데 주요 원칙의 두 번째 보시면 부모의 방치나 학대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유전적 소인이라는 얘기인데 유전적 소인 외에도 여기서는 이제 방치나 학대는 아닌데 어머니가 그 과잉이면서 좀 무모하고 아이의 책임감을 본인이 짐으로써 앤드류가 스스로 책임감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었죠. 그래요. 아무튼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기회를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성격장애 반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어머니 소인하고 그 앤드류의 소인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 소인이 없으면 그나마 뭐 부모 두 사람이 건강하면 아이가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그러니까 까다로운 아이였지만 좀 이렇게 내가 까다롭게 태어났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난 까다롭게 태어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까다로움을 없애기 위해 내가 조금 계속 이렇게 뭐 수련을 하는 거죠. 뭐 호흡법도 배우기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까다로움이 일어날 때 내가 까다로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제 이러면서 성격장애로 벗어나는 건데 자기가 까다롭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부모도 그렇지 문제가 없는 아이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아동기 친구들을 괴롭힌다. 그렇죠? 뭐 아동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앤드류 경우에도 그랬지만 그 식구조차도 식구가 아니고 여동생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렸었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이긴 하지만 성격장애가 이제 가족 중에 누구 구성원이 한 명 있다는 얘기는 다른 가족 이 앤드류사에서는 그 여동생은 정말 뭐 생명의 위험까지 갔을 정도로 위험했던 일이 있었고 실제로도 괜히 폭력에 이렇게 반사회성 성격장애 가족들은 폭력에 이렇게 노출이 되죠. 학대나 폭력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뭐 244페이지 중간 정도에 그들의 비행을 지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치료적 장면으로 잘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그 중요한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의뢰를 이게 조금 잘 못한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245페이지 첫 번째 달러 245페이지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그 칸에 보시면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능숙하지 못한 상담자는 반사에서 성격장애를 가진 영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된다. 이 얘기는 근데 다 공통적이긴 해요. 물론 이제 뒤에 우리가 시 유형 같은 경우에서 뭐 의존형 성격장애라든가 회피성 성격장애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특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비군 중에서 특히 비군 중에서는 이렇게 상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임상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상담자는 속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245페이지에도 뭐 하단 뭐 오른편 하단 정도의 가족, 친구, 타인들이 앤드류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앤드류를 약탈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인간 약탈자. 약탈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뭐 피해가 많이 가죠. 그렇죠? 에너지 흡혈귀라고 표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 뭐 246페이지에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물론 이게 반사회성 성격장애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격장애의 스펙트럼이 그 강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 범위 안에서도 강도가 있듯이 장애 기준 내에서도 아까 7가지 중에서도 3가지 이상이라고 했는데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다 해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강도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학적인 다중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옛날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옛날에도 참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그 왕들도 꽤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무모하게 많이 이렇게 좀 잔인하게 많이 죽였었죠 옛날에는. 그 사이 그 뭐 생물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시죠. 이런 것 이 부분 좀 통과하고 256페이지로 가실까요, 여러분들? 256페이지로 가실까요? 양육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다른 치료에서도 물론 다 그 양육의 상호작용은 다른 치료에도 다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유전이냐 환경이냐의 논란인데 우리가 어찌됐든 뭐 유전은 어쩔 수 없는 거라도 까다롭게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 환경적으로 우리가 잘 돌봐주면 까다로운 아이도 정상적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쉽게 태어난 아이도 2주 차이도 쉽게 성격적으로 좋게 태어난 아이도 환경적으로 완전히 방치하면 학대당하면 완전히 막 이제 나중에 우울이라든가 뭐 성격장애 어떤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겪을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57페이지에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되네요. 3번째 줄에 나는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는다. 그렇죠?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장애 유전적 소인을 가진 그런 과민하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아이죠. 앤드류가. 그런데 이 아이한테 좀 깊은 배려와 뭐 그런 인간애를 느낄 수 있게 부모가 키워줬으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참을성이 없고 짜증내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좀 참을성이 없고 어쨌든 보면은 좀 이렇게 이 어머니도 보면 그 건강하지 않은 특성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변덕적이고 짜증내고 충족시켜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앤드류도 결국은 이제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성격장애 반사회성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2번째 단락에 또 보시면 당신의 희생자에게 미안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러면 난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한 거는 이제 당연히 사랑이나 애정이나 어떤 감동이겠죠. 그러니까 부모나 중요한 양육자로부터 이해받거나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다루기 힘든 아이가 되며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타인을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끼는 거죠. 동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게다가 그들은 타인에게 가진 것에 대해 시기하거나 분노하는 반면 그렇죠?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분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나 분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 교무가 잘 안 되고 그 가지지 못한 그런 따뜻함이나 감동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물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향락적이고 뭐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이런데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돈이 막 중요하고, 응?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벌 때에도
뭐 물론 이제 반사회라는 성격 장애를 이제 뭐 진단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인인데 그런 사람도 돈이 중요한 어떤 수단, 목적이 되는 거죠. 그들한테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한 특징이 이 앤드류스라는 그 인물이 나왔지만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이런 우리 교재 사례들을 보시면 사례가 그 한 사람의 그 성격 장애를 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앤드류도 막 돈이 중요한 막 그 불법적인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완전 불법만 아니지만 뭐 세금 탈루가 됐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막 한다든가 막 그런 거 있죠. 그 돈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건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할 의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 같죠, 여러분들. 여기서 의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무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의무다. 인간의 의무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감동 같은 거를, 따뜻한 감동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누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러지 못했고, 또 20대 청소년기 때 대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된 거죠. 지금 환자의 관점이었고, 네. 그 형제의 관점에서도 보면 뭐 두 번째 줄에 그 반사회적 형제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요. 같은 형제들도 굉장히 이제 괴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형제들이나 식구들이 괴롭죠.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그 행동 때문에 뭐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뭐 어른이 돼서는 벌써 재산 문제도 막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좀 한번 끊고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